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24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바늘이라는 의미의 침자가 되겠습니다. 바늘이라는 의미의 침자가 되겠는데요. 침이 가르치는 것은 가늘게 조금 뾰족하고 긴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침하면 우리나라 전통의학, 즉 한의학에서 아주 기가 막힌 그 침술에 쓰는 그 침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침은 그 한의원에서 쓰는 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게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어떤 숫자를 가리키는 눈금이라는 의미의 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침 그러면 어떤 벌레, 예를 들어서 벌 같은 거 있죠. 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투사하는 그런 것들과 그리고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게이지, 즉 어떤 측정자의 눈금을 가르치는 물체를 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침이라고 하면 시계의 작은 바늘을 얘기하고요. 분침이라고 하면 시계의 긴 바늘을, 초침이라고 하면 시계의 얇은 바늘을 얘기하는 거죠.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나타내는 장치를 얘기하고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적용할 준칙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사업 또는 기업이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전략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침엽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잎사귀가 가늘고 길쭉하게 된 나무들을 얘기합니다. 폐류의 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가 피하다라는 뜻이고 류가 번개, 낭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낭뢰를 피하기 위해서 설치한 침을 얘기하고 통상 건물 꼭대기에 설치해서 그 폐례침과 연결된 전선을 땅 속에 묻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침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지를 점검하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수도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양을 측정하는 일을 검침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화자가 되겠는데요. 재화라는 의미의 화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화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람의 필요성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재화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체였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재화가 꼭 그 형식을 띠고 있지 않아도 재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관리 가능한 그 힘이라고 하는데요.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라는 것이 원래는 인간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을 얘기하는데요. 실제 이 재화 자체가 돈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요. 부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 부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이 재화가 재물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각종 물품을 얘기하고요. 화폐라고 하는 것은 물물 교환의 기준이 되는 금전을 얘기합니다. 주화라고 하는 것은 화폐 중에서 주물을 통해서 제작되는 것을 얘기하죠. 통상 주화는 동전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통화라고 하는 것은 화폐 중에서 그 사위, 즉 통상적으로 이제 국가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통용화폐를 얘기합니다.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0이 이제 숫자로 100이라는 100이지만 100가지 재화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100은 여러 가지, 많은, 셀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점포, 종합점포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재물 중에서 물건으로 포장 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즉 탁송이 가능한, 운송 및 배송이 가능한 물품을 화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상 화물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물질 중에서도 유료로 운송을 하는 업체에 운송을 위탁한 물건을 보다 더 좁은 의미의 화물이라는 말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주하면 운송기관에 화물의 수송을 위탁한 그 화물주, 화물의 원주인을 얘기하고요. 잡화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그리고 잡다한 물품들을 얘기합니다. 외화라고 하는 것은 외국 통화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경자가 되겠는데요. 원래 이 경자는 경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서라고 하는 것은 노노맹자 이런 그 공자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경서라는 의미의 경자인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얘가 경서라는 의미로는 거의 안 쓰이고 지나다, 지나치다, 무슨 일을 하는 중간 과정이다 이런 의미로 경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원래는 이게 경서라는 즉 그 유교의 경전을 뜻하는 경서라는 말이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거의 쓰이질 않고 무언가를 지나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뜻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삼경을 하나 제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사서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도서죠. 4개의 책과 3개의 고전이라는 의미로 요 3경에 시경, 역경,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경이 되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기본적인 경전으로 쓰고 있는 책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려시대 때 물론 학문 의지를 이제 불태우기 위해서 제작을 한 것이지만 불교 가르침을 집대성한 대단히 그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그런 이제 목판으로 만들어진 이제 불경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 합천군에 있는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류 또는 인간 사회에서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또 그 재화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에 소속된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얘기하고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직접 그러니까 몸소 겪어봄으로써 얻은 지식, 체계를 얘기합니다.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업무에 투입됐었던 그런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동물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그 외부의 어떤 감각을 느꼈을 때 그거를 그 중추신경, 즉 뇌로 전달을 하고 또 뇌에서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을 말단 부위에 의사를 전달하는 그러한 조직 체계를 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특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로로 그어진 위도와 함께 세로로 그어진 선을 얘기하는데요. 경도는 이제 바로 그 서양인지 동양인지 또 이제 해 뜨는 시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